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공사비가 무섭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계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얼마나 올라간 건가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공사비가 올라간다, 건자재 가격이 다들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수치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평당 공사비 같은 경우는 불과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00만에서 50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 숫자 자체도 예전에 조금 비싸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수주하는 현장의 평당 공사비 가격대를 보게 되면 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의 수주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 자체가 조합 입장에서는 정말 체감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뭘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영향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가장 큰 영향이 뭘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사실 전쟁 이슈가 가장 컸었죠. 그러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들, 특히 철근 같은 경우도 많이 폭등하게 되었었고 유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모든 이제 자재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막상 최근 보다 보면 이제 철근이랑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재 값은 내렸는데 공사비가 왜 올라가냐.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막상 원자재 가격이 다들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멘트 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태로는 적자 납품이기 때문에 아예 납품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업도 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 말고서도 사실 근본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또 금리 인상도 될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저금리 시대 때 해당 조달 금리를 맞춰가지고 사업성을 짰었던 부분들이 다들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조금 크다 싶으면 조단위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예전에 2%, 3%대의 조달 금리였던 게 지금은 갖다가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7%, 8%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금리 차이만 하더라도 그냥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떨어지는 거 없이 올라가는 것만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공사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 것이죠. 네, 원자재값 그리고 금리가 껑충 뛰고 인건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지금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 선정 자체가 잘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선별 수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주만 하면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쟁 입찰을 하면서 수주를 했었다가 지금은 수주를 하면 뭐하냐라는 심정들이 많습니다.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공사 비용을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산정할 수 없다 보니까 굳이 지금 급하게 수주를 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수주를 하자. 그리고 사업장도 가려서 받자라는 판단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현장들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조합이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었더니 이제 시공사가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서 유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어디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서울에 괜찮은 현장들도 많이들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 수주를 맞추려고 하면 공사비를 시공사가 만족할 만한 금액대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공사 비용이 700에서 800대다라는 얘기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민간 현장에서는 1,000만 원까지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공사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새로 시공사를 뽑는 조합도 고민이지만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도 공사비 갈등이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사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새롭게 시공사 선정해야 되는 조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었지만 네. 종전에 시공사 선정을 했었던 조합 역시도 해당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 시점과 착공 시점에 대한 간격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조합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이제 2주 철거한 다음에 착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간 차이가 아무리 못해도 5년에서 6년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그때 당시 공약으로 걸었었던 공사비가 지금 현재 공사비로 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착공 시점에서 죄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올려달라라고 시공사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조합 입장에서는 아니 예전에 평당 300만 원의 시공계약 체결해놓고 지금 뭐 700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싸우는 지금 현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당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시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거조차도 이제는 앞으로 조합 설립인가 이제 이후만 하더라도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뀌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모든 현장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시공사 선정과 이게 시간 차이만 있다라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착공한 현장들도 조금 고민들이 있는데요. 네.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을 분들은 있을 겁니다. 건설업계에 네. 계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텐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인플레이션 반영을 착공 이후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착공했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짜가지고 이제 사업 수지 분석을 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철근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사항으로 갔다가 인플레이션 반영을 이제 조합한테 전가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것도 조금 피해가는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들이 꽤 많거든요. 네. 해당 현장들 같은 경우는 뭐 설계 변경이 있었다, 아니면 원래 착공 시점에 예상했었던 것과 다른 원자재를 쓰고 있다라는 상황을 갖다가 공사비 인상 이슈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꼭 착공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모든 현장들이 다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사실 공사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을 텐데 이러한 공사비 인상의 불똥이 단순히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도 정말 심각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시공사랑 조합 간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조합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불과 재작년보다 조합 분양가가 새롭게 이제 책정되는 현장들을 보게 되면 1력씩 다들 상승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다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사비는 늘어났고 해당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착공하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협의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1력씩 다 올라간 상태로 갔다가 손해를 볼 수 없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최대한 일반 분양에다가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 분양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일반 분양가들이 가장 최근에는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4구역이 최근 분양가 심의에서 12억을 돌파했습니다. 네. 전용 84 타입, 즉 33평형 기준으로 12억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권도 12억이 넘어가냐, 그럼 서울은 얼마가 될까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자양일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최근에 분양가가 4,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84 타입 33평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려 14억 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해당 사항들을 종합해 보다 보면 불과 작년 12월에 분양했었던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3억 원이었었고요. 네.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었던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10억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 인상이 정말 체감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청약을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아지는 분양가를 보면서 그리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네.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사항들 중에서 뭐 하나 해결되는 것들이 없거든요.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진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항목들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금리 인하도 다가올 것이다, 계속적으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동결이라는 것도 지금 이 높은 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조달 금리에 대한 부담들도 장난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공사비가 평당 700에서 800이지만 사실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간 기사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정리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쉽게 또 개선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항이냐면 해당 건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공사비 인상이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명품 가격대들이 정말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분기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인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명품에 대한 가격 인상 같은 경우 수요 견인인 것이죠. 즉 가격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명품을 소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물건들을 소비해 주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격을 공격적으로 올리는 부분이죠. 실제로 LVMH라든지 각종 명품 이제 업체들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인데, 근데 사실 반대로 지금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나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져도 버티고는 있는 것이지만,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들 파산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도 파산하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들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사실 이제 임계점에 왔다. 이제 시장의 임계점에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건설업계 적자나 개선이 잘 안 되고 시행사 파산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기까지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굳이 청약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공공행진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분양가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뭐 15억이 넘어가고 16억, 17억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시점이 분명 올 겁니다. 저는 그거를 시장의 임계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측면이다 보니까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고, 결국은 이게 결국 다 어느 정도 피해를 분산시키는 효과인데, 근데 여기서도 일반 시장에서 분양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인 거죠. 건설사가 적자를 보든가 아니면 조합이 분담금을 더욱더 납부하든가 네. 라는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도출되지 못하게 되면 공사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네.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작년과 올해 이제 전월 동월 대비 이제 착공 인허가 단계라든지 착공 실적들을 보게 되면 정말 반토막이 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거는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착공하지 않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길게 보게 되면 더더욱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높아질 것이다. 공급 절벽이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거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역별로 짧게. 편차를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곳들,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들에 집중해야 된다. 아무래도 신규 공급이 많은 지방 같은 경우보다는 서울에서도 중심 지역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